제20회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 공동 개최 합천군 그린 에너지 세미나의 발표자 패널 토론 자장을 맡은 합천댐 지사 안재우 부장입니다. 원래는 기후탄소 사업처장이신 주인호 처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약간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제가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합천댐 수상태양광과 탄소 중립, 2부에서는 수상태양광 기술 동향을 테마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원으로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개발 목표는 연간 3.5기가와트에서 5.5기가와트로 10차 전력 수급 계획 목표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사회로서의 이행을 위해 2026년 EU에서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RE100을 달성해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재생에너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요 패널 질문 과정에서 우선 합천 주민대표인 박오영 주민대표 회장님께서 이 합천 수상당 건설하시면서 느꼈던 소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합천댐 90%를 침수를 한 봉산면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주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주민을 대표하기보다는 그 전체 흐름을 말씀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이런 걸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아마 보탬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봉산면에 살고 있는 박오영입니다. 저는 지역 주민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댐이 건설되기 이전 합천은 천혜의 빼어난 자연 환경을 가진 물 맑고 산세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댐 건설로 지역 주민들은 고향을 버리고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수자원 공사가 하는 일에는 피해 의식이 팽배한 게 현실입니다. 수력 발전은 댐 건설에 따른 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수상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또 무엇을 뺏어 갈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상 태양광 시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돈 안 들이고 부가 수익이 생기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좀 의아했지만 지금 사회에 참여하는 봉산면 주민들은 크진 않지만 작은 수익이 생계에 보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설명이 충분치 않을 때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환경에 영향이 없다더라 하도 작건 크건 실험 결과가 무엇이건 지역 주민들에게 맹맹백백이 하나의 간춤 없이 솔직히 밝히며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오해라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주민들에겐 큰 거짓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시 주민들의 염두에 두고 작더라도 지역에 이바시 할 수 있다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봉산 주민 마음을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내가 전하니까 여러 가지 좀 홀가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를 하고 많은 시간을 제가 활용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앞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수상 태양광으로서 전기 생산을 많이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방호영 그 회장님께서는 뭐 여기 합천군의 자연보호 활동도 주로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수상태양강을 가장 가까이서 많이 보시면서 저희들한테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그렇게 지금 조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SPC 수상태양강에 지금 파견 가고 있는 신원철 과장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은 설비 고장 시간인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2년 발전 실적이 당초 계획을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발전 정지 일수가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무슨 문제였고 최근 산자부에서 발전 정지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성은 있는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자장님 말씀처럼 방금 질의 주신 내용 간단히 요약 전해드리면 지금 모든 뭐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기계 설비, 전기 설비에 대해서 설비 고장 시간이 다운타임 줄이는 게 우리 기술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합천 그 발전 정지 일수는 작년에 저희가 2022년 기준 106%를 달성하였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떤 설비의 고장이라든지 주요 이슈 사항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셧다운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1년 한 5개월 동안 운영 중에 있는데 안정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합천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전력 송전은 합천 수력인 옥외 변전소에 개통 연계해서 그 모선에 붙여서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력 발전소의 어떤 좀 계획된 예방 정비라든지 점검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2020년도 기준은 약 7일간의 발전 정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정지 기간은 고장이 아닌 단순한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서 정지를 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지금 또 최근 또 산자부에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신재생 분산형 전원에 대해서 좀 출력 제한을 지금 좀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수상태양광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전력거래소랑 한전에서 지금 요청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지금 호남 지역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조치를 출력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향후적으로 좀 일단 무분별한 이제 그 설비 공급 과잉이 아니라 제도적인 ESS 장치라든지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공급에 대해서 수요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통망의 확대라든지 제도적인 설비가 좀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좀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답변 잘 들었고요. 현재 지금 육상태양광에서는 현재 출력 제한을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좀 약간 저희들이 발전을 정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낙동강 본부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승훈 부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국가 감축량 목표인 NDC 계획을 수립하여 탄소 배출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과거 국가 주도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에서 지자체의 중심이 온실가스 배출 관리로 그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정부 NDC 골자인 것 같습니다. 본부에서는 지자체의 탄소 중립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 제안이나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예, 질문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발표한 내용을 제가 왜 그 탄소 기본 계획을 제가 앞에 말씀드리냐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사업장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자체나 아니면 국가 소유의 부지를 접근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상태양광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댐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설치 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아까 그 스코트라에서 발표하신 그 수상 변전소
그런 부분이 좀 빨리 그 상용화될 수 있게끔 법제도적인 부분이 빨리 그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 지자체하고는 사실은 그 많이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진행되는 건 없고요. 그 지자체에서 관심 있는 것들은 수혈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수혈에 관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혈을 하기 위해서는 물량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좀 가까워야 되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 그 개발을 위한 그런 조건, 입지적인 조건들이 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하고 싶은데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실질적으로 좀 신재생 에너지를 좀 확대하자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면 개통 연계랄지, 그러니까 한전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전력 수급 계획에 좀 같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뭐 그 수소 쪽도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사실 많이 하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상 가보서 보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로 보면은 수력 발전은 거의 한계치가 됐고, 기존 거를 조금씩 그 용량 변경이랄지 개선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한계 있고, 수소는 지금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할 게 없고, 그러면은 태양광과 수열밖에 없습니다. 태양광과 수열인데 지금 탄소 기본 계획에서도 그렇고 지금 제로 에너지 빌딩처럼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건물에 적용할 수 있게 많이 이제 법제도화가 지금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같이 옆에 계신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자체, 특히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김천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수열만 가지고는 너무 작고 좀 더 키워서 하고 싶은데 좀 여러 가지 한계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많이 옆에서 제안을 해주시면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홍익기술단의 전재구 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두드러진 이상 지표는 아직 합천댐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상태양광 환경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된 호소 수질에 대해서는 호소 생활안전 기준 항목이라든가 사람의 건강 기준 항목들은 대부분 다 만족하고 수질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사는 운영시는 이제 1년밖에 돼 있지 않고 향후 19년을 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변화 추이는 지금으로는 뭐 명확하게 있다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 추이는 계속 모니터링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코트라의 김동찬 이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스코트라는 부유식 인버터를 정부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여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유식 변전소는 국내 기술에 없다고 해서라는데 실질적으로 수상태양광을 해외에 건설하는 입장에서 국내와 해외 기술 격차나 차이점이 있으면 답변 드립니다. 예, 국내와 해외의 기술 차이는 크게는 지금 존재하진 않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는 그거를 검사할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국가가 전기 안전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이제 사용자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설비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책임을 국가가 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그 설비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사업주의 제3자가 검사를 하고 그 모든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운 기술들이 좀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비 그 해외의 그 수상 전기실에 대한 기술 격차는 약간은 있지만 사실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국내가 못하는 이유는 기술 격차가 문제가 아닌 제도에 의해서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유식 수상 변전소가 국내에서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솔루션의 김규영 프로님께 질문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과 국내 태양광 모듈의 기술 격차에 대해 궁금해하실 듯합니다. 실제 가격이나 기술 격차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그리고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하나솔루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저 가격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는 국내 제조사들이 중국 제조사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책적이나 산업적인 환경이 중국과 한국이 달라서 그렇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 공장을 지으면 그냥 보조금을 다 줘요. 그래서 고정비가 압도적으로 낮다는 부분이 있고요. 뭐 인건비 측면도 그렇고, 이제 한번 증설할 때 증설하는 규모도 그렇고, 이제 규모의 경제 부분에서도 국내 제조사들이 밀린다는 부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시장에 주도적으로 이제 지배하고 있는 이제 모듈의 종류인 이제 P타입 단결정 포크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큐셀에서 최초로 기술 개발을 했고요.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N타입 이제 모듈 같은 경우도 저희가 44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독일에 있는 기술 연구소에서 계속 연구를 해서 지금 23년도에 양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텐덤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산학협력이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P타입 전지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사나 뭐 한국 제조사나 변환 효율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격차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차세대 모듈들을 꾸준하게 개발을 먼저 해서 이제 시장의 기술 우위를 먼저 가져가는 게 초격차를 벌릴 수 있는 비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참여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매우 기술적으로 관심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합천 수상 태양광 관련해서 발표해 주신 신호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마 최근에 아마 저 문제가 되는 것 중에서 제가 들은 내용을 보니까 송전솔로가 좀 많이 다른 사례에 비해서 다른 그 수상 태양광의 사례에 비해서 송전솔로가 길고 송전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민일 것이고 SPSC에서도 굉장히 관심 가지고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뭐 해저 케이블을 이용하거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더 송전솔로를 단순화 또는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뭐 고려하고 계신지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합천 주민들께서도 앞으로 그 합천 수상 태양광에 현재보다 더 이렇게 증설이 되면은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나 또 그 외적으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수상 태양광 좀 더 발전소를 확장하실 그런 뭐 계획이나 그런 논의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요거 첫 번째 질문은 신호철 과장님이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20메가 부분은 박승훈 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신호철입니다. 장진승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사업 계획 아까
주제 발표에서 설명했듯이 송정선로 공장 거리가 약 19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 당시에도 이런 좀 선로 부분에서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자 저희가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그 구간이 이제 마을하고 마을 사이를 이제 가로지르는 한 약 800m 정도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공선로를 통해서 가면 이제 그 우회 도로로 해서 약 한 5km 정도 쭉 돌러 가는데 중간에 이제 22,900부터 해저 케이블을 이용하면 선로 손실도 감소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송정선로 경과지에 대한 또 뭐 주민 반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말 그대로 이 수상태양광도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예산 BC부 수익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저로 가게 되면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검토가 다 가능하고요. 설계하고 시공이 가능한 상태이고 좀 경제적으로 이런 좀 수익성 향상에 조금 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찾고 또 향후에도 또 그런 선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술적 사항 그리고 또 민원 사항들을 좀 합심해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합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아마 저희 회사 다니신 분들은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들은 많이 공유를 했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게 20메가와트인데 수상태양광은 직접 현장을 뛰어보시면 보입니다. 그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이제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메가와트를 얹혀놓고 바로 연계해서 갈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2단계 사업 좀 고민하는 부분이 아까 스쿠트라 얘기했지만 전기실 위치부터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합천호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제한이 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공사면에서 오신 그 주민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들을 우선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위치가 어딜까? 그렇게 따지면 전체 면적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안에 이제 목표는 SBC 설립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본부장님이 의지가 강해가지고 반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가장 어려운 게 아까 전기실 위치하고 발전소 위치입니다. 나머지 사실 뭐 선로 부분은 저희가 시공하면서 민원인하고 부딪히면서 어떻게든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발전소 위치랄지 전기실 위치는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가 되고 아니면 못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기적으로 올해가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본 20%에 타인 자본 80%입니다. 저희가 또 바꿀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돈을 저희 돈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융 조달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현재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죠. 금리가 높고 또 한 가지 나쁜 점은 자재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전해서 나올 수 있는 양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수익은 제한이 딱 정해져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저희 같이 일하는 팀원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고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또 참여자 중에 있으시면 또 질문 받겠습니다. 그 영섬사업계획처 권상열 과장입니다. 그 오늘 발표해 주신 거 잘 들었는데요. 저 한학교셀에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 양면형 모듈이 이제 육상형인 것 같은데 혹시 그 수상태양광 모듈은 혹시 양면형으로 뭐 개발하시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 질문도 필드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일단 사실 큐셀 같은 경우는 좀
연구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네, 품질이나 신뢰성 이슈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양면으로 만들면 물론 이제 추가 발전 부분도 있고 하기는 하겠지만 저희 이제 내부 개발단에서 판단하기로는 이제 내습성이나 습기 침투 부분에서 이제 유리보다는 POE 봉지재로 단면 모듈로 제작하는 게 더 맞다는 판단을 했고요. 양면 출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환경에너지본부장님 질문 받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우리 홍익기술단에서 이렇게 분석해 놓은 내용들 그 법적 보호종 있죠. 근데 그 포유류 쪽은 왜 이렇게 안 실었죠? 거기 이제 수달이나 여기 나오잖아요. 수달. 근데 왜 여기는 안 실었죠? 법적 보호종 현황에서 거기 24페이지 그거하고 저기 15페이지에 보면 이제 운영 후에 이제 납하고 수은 농도가 증가됐는데 이 사이트가 다 그런 건지 아니면 원인이 어차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어쨌든 수상태양광 설치에 따른 영향으로 보는 건지 그죠? 납하고 수은이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케이블이나 우리가 설치하는 어떤 부분에서 납하고 수은이 농출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그 법적 보호종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조류, 어류, 저서성 무척수 동물이나 동물성 플랑크톤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물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포유류는 따로 돼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붙고 그리고 제가 기자재 용출 시험했을 때 결과치가 2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그 다 했는데 수은이나 납은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요. 항목은 수은 납은 들어가 있는 다 불검출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퇴적물은 예예. 거의 다 비슷한 추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그 수상 태양광 위치 하부에서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상태가 됐고요.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은 이제 다양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양광 사업부 이동환 차장입니다. 하나큐셀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그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한 580와트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중국산인 것 같긴 한데 600와트 이상이 좀 넣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런 분들이 좀 와트수 최대 와트수가 좀 차이 나는 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뭐 저도 뭐 강의도 해보고 좀 하지만은 태양의 이제 빛이 광원이 이제 그 모듈 공장을 가보든가 이제 그 모듈 테스트를 할 때 보면 태양에서부터 지구로부터까지 이제 1m 이내에 1m 이내에는 1km 정도 즉 이제 보통 이제 1m, 2m의 모듈을 쓰기 때문에 2km의 광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궁금한 건데 그러면은 모듈은 더 이상 그 1m와 2m의 사이 내에서는 2kW 이상의 모듈은 생산이 불가능한가? 그래서 모듈의 맥시멈은 2kW까지밖에 안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제 태양의 빛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태양에서부터 지구로까지 1m 이내에는 1km 정도의 빛이 이제 그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 말인즉 모듈의 크기를 더 크지 않은 이상은 1km 이내에서는 최대 용량이 1kW의 모듈이 밖에 되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 대답해 주십시오.
네. 그 중국 제조사들에서 뭐 660W급이나 670W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거는 대면적 웨이퍼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업계에서는 웨이퍼의 크기를 뭐 M4, M6, M10, M12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지금 국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현대나 국내 제조사들은 지금 M10짜리 웨이퍼를 쓰고 있고요. 중국 제조사들은 이미 M12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트 수가 크게 나오는 거고요. 사실 변환 효율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히 와트 수가 높다고 해서 뭐 효율이 더 높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단지 더 큰 크기의 모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네. 근데 뭐 그러니까 광원을 조사를 했을 때 뭐 2kg가 최대이고 그 이상은 나올 수 없느냐가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근데 어쨌든 태양광 모듈은 태양광이 들어온 것을 이제 집전해서 발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광이 2kg까지밖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 발전 효율이 100%여도 2kg가 최대겠죠. 우선 저기 뒤에 또 있어서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합천댐 지사 김채연 대리라고 하고요. 저는 그 스코트라 김동찬 이사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합천 수상 태양광에 지금 한 개의 블록에 100개의 계류 장치가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제가 알기로 그 탄성 계류 장치는 그 100개소 전체가 아니라 일부 개소만 적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뭐 단가적인 부분 말고 어떤 설계상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스코트라 자체적으로 이 계류 장치의 어떤 그 길이 조정에 대한 그러니까 길이 조정이 가능한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좀 수위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좀 실제로 계류 장치가 조금 많이 약간 좀 처져 있어서 블록이 좀 많이 움직인다 약간 이런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탄성 계류 장치는 사실 사용할 때 그 저수위가 됐을 때 저희가 설계를 이제 고수위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 최고 수위로 설계를 하는데 저수위가 됐을 때 항상 남쪽을 향하게 해줄 수 있는 최후의 보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상 저희가 그 길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약 10도까지도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탄성 계류 장치를 쓰게 되면 3도나 4도까지도 문제없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탄성 계류 장치를 시뮬레이션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고 구조 계산을 통해 가지고 그 걔가 작동을 했을 때 어디까지 갈지를 계산을 좀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제 제품마다 차별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측 범위 내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밀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탄성 계류 장치를 몇 개를 넣냐 이건 저희가 구조 계산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이 조정 그 탄성 계류 장치가 지금 보신 거는 합천에 있는 거는 아마 스네스 형태의 스프링 타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새로운 탄성 계류 장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탄성체 이런 스프링이 아닌 고무 방식, 러버 방식을 통해 가지고 탄성 계류 장치를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말쯤이면은 시험에 들어가서 내년쯤에 아마 상용화 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그 1호 태양광 수상 태양광 설비를 하시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요. 먼저 홍익기술단 전재구 이사님한테요. 저 조사를 잘 해주셨는데 그 태양광 설비 아래에요. 수온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발전 설비다 보니까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햇빛을 가려주니까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제 단면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스코트라 김동찬 이사님한테는 저 보통 보면 요즘에 뭐 기사라든지 제가 듣기로는 조류 새들이 와서 태양광 패널에 이렇게 뭐 배설물 많이 배출하는데 그런 걸 이렇게 자동으로 하거나 하는 세척 기술이 있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태양광 밑에가 이제
온도는 떨어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수 면적에 저희가 지금 태양광 면적이 1.8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그 그늘로 인해서 이제 생태계 부분이 조금 변화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나타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모델 부분은 저희가 범위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조선일보에서 조류 관련 기사가 나면서 이제 크게 이슈가 됐는데요. 그게 저희 거거든요. 저희 새만금 쪽 실험센터 실험 설비를 사실 그게 전력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치우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사가 나면서 이제 일종의 오명을 좀 덮어 씌워졌는데 새만금만 저럽니다. 새만금이 좀 특이 장소예요. 저희가 그래서 새만금을 저희가 국제까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조류 전문가께서 붙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 다음에 좋은 기회 있으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조류 배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 육상태양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고요. 날아가는 조류의 배설물이 가장 많고요. 수상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민물 쪽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해상 또는 바다 가까운 데서는 이제 갈매기가 지금 극성을 부리는 상황입니다. 갈매기의 그 배설물이 날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모듈 위에 앉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각도를 세우시면 됩니다. 그냥 30도 이상의 25도 이상의 각도를 세우시면 갈매기가 앉지 못합니다. 또한 조류 배설물은 그냥 수상태양광이기 때문에 주변에 물이 많습니다. 육상 같은 경우에 물을 끌어다 닦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수상태양광은 그냥 고압 분무기 하나 사셔갖고 뿌리시면 됩니다. 닦을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분무기로 미시면 바로 닦입니다. 한간에선 뭐 린스를 쓰냐 세척제를 쓰냐 이러시는데요. 그거 다 귀찮습니다. 그냥 분무기로 뿌리면 다 해결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외갈이나 원앙, 논병아리, 민물 가마우지, 비오리, 중대백로가 있고 집중적인 그 대규모 조류 서식지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상태양광 외에도 이제 조류 배설물이 있는 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사실 수상태양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2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 CCTV 폴대에 새가 앉아요. 그래서 거기 배설물이 제일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CCTV 그 주변에 사실 실질적으로 배설물이 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배설물은 사실 없습니다. 하고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설비적인 조류 배설물에 대한 방지 시설은 지금 모듈 보시면 끝단부 쪽에 저희가 조류 방지 시설 와이어 로프를 설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모듈 끝단부에는 새들이 뭐 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로프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새들이 앉을 수가 없거든요. 정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지금 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까지 마지막까지 참여해주신 우리 환경에너지본부장님 또 그 방청객 또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짧은 시간 많은 주제를 갖고 서로 고민하며 소통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깊은 논의가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토론은 이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